말씀을 듣다 보니 미국하고 중국하고 한반도에서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양상이 분명한 것 같아요.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다음 주제로 또 넘어가야 되는데 아까 처음에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난다면 하고 가정하고 이야기했을 때 이제 남과 북끼리 싸우는 부분에 대해서만 이제 말씀을 나눴는데 지금 미국하고 중국하고 한반도에서 붙으면 어떻게 될까요? 붙을 가능성이 있나요? 아니 그걸 박 선배님이 얘기를 해주셔야 되는데 그 병아리 계획도 저번에 유튜브에 방송에서 얘기하셨는데 네. 이 강대국들은 특히 우리 미국은 잘 알지만 중국이 한반도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가 이게 뭐예요? 그거 제가 질문드리고 싶었어요. 그거를 네. 여쭙고 싶은 거예요. 저도 그게 궁금했어요. 그 중국의 4대 국가에서 지원을 받는 그 사회 또 탱크테크 역할을 하는 연구기관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대외 문제를 가장 영향력 있게 중국 정책자한테 제언하는 단체가 국가사회과학이거든요. 국가사회과학원. 북경대 교수들이 중심이 되어 있는 그 연구기관이에요. 거기서 등대평 그 당시 국가 최고 책임자한테 건의한 내용이 미국과의 관계를 우리가 대비해야 된다. 그것이 군사, 경제 두 가지 나눠서 건의를 했다고 그래요. 거의 확실한 게. 근데 군사적인 충돌은 직접적인 충돌은 없다. 왜? 중국 인민해방군이 미국 본토로 갈 일이 없고 미국 그 정규군이 중국 본토로 들어올 일이 없다. 핵 못 쏜다 서로. 비록 전략 핵무기가 숫자로 였어야지만은 한두 발의 문제가 아니다는 얘기죠. 그 중에 몇 발만 미국 본토 떨어지면 중국, 북한도 아니 미국도 지워지는 거예요. 왜?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비해서 몇천 배의 위력을 가진 전략 핵무기가 몇 발이 문제겠냐 이거죠. 다만 경제적인 전쟁이 벌어질 것이다 그런데 전제 전쟁이 벌어질 것이다. 그걸 대비해야 된다 하고서 이제 얘기했다고 했잖아요. 그건 등대평 그때 국가주석이나 지도자들이 그걸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제일 문제는 소련과 냉정 체제를 동시시키면서 미국은 가상적국이 또 필요한 거예요. 군이 존재해야 되고 전략산업을 발전시켜야 되고 군수산업도 계속 발전시켜야 되려면은 이 상대가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게 중국을 잡은 거예요. 그 당시 중국하고 미국의 차이는 이건 비교 불가한 거야. 지금도 군사력의 차이는 이게 비교가 안 돼요. 그런데도 미국은 계속 중국의 위협을 강조한단 말이죠. 자, 그러면은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연 미국이 북한의 핵 문제 때문에 저렇게 계속 한반도에서 그 위험을 또 그다음에 분위기를 만들고 이렇게 하겠느냐? 전 그렇게 안 봐요. 그 상대가 중국이라는 거죠. 북한에 실질적으로 그 핵무기를 보유하는데 가장 반대하는 내심적으로 반대하는 국가가 어딜까? 우리입니까? 아니에요. 중국이에요. 중국이에요. 북한이 만약에 핵무기를 보유하게 되면은 우리도 자유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건 인정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요. 국가자에서 해주면 우리도 미국의 단추가 아니라 우리 대통령이 누를 수 있는 핵무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그래야지 핵을 가질 수 대칭이 있는 되는 명분이 거예요. 생긴다는 거네요. 네. 그게 결국은 북한 핵의 위험성이 네. 핵 확산이 된다 네. 이 논리. 그러면은 미국 우리가 가지게 되면 일본이 가만히 있으니까 일본이 개발한다는 거예요. 그 막을 수가 없어요. 대만도 하려고 그러죠. 일본이 하면 대만이만 갖는 거예요. 대만이 핵을 보유하면은 중국은 영원히 대만하고 통일은 이제 물고 나가는 거예요. 못 건드는 거예요. 중국이나 그 소련이 옛날에 가지고 있던 전략 핵무기 그 많은 2만 발 이상 전략 핵무기를 진짜 미국 본토를 때리려고 갖고 있었겠습니까? 아니란 얘기죠. 나 건들기만 해. 이거예요. 북한이 핵무기를 가지고 있어. 진짜 워싱턴을 때리려고 할까? 때리긴 내비둘까? 아니란 얘기예요. 그 결과가 어떠한 걸 너무 잘 알아. 한 발에 가서 성공했어. 서로 성공했다 치더라도 그럼 미국이 가만히 있겠어요? 한 발이면 북한을 지워버리는데 민스탄 같은 것은 그냥 한 발이면 딱 북한이 지워지면 우리나라만 같이 지워지는 거야. 민스탄이요? 네. 민스탄이 뭐예요? 아니 그 미국의 전략 핵무기의 이제 그 수소폭탄 이제 얘긴데 미니스탄 얘기하시는 건가? 이런 그 이 핵무기는 2차 대전 때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쓴 거 이외에는 한 번도 못 써요. 쓸 수가 없어.
쓰는 순간 그 나라는 세계 공공이 적이 돼버리는 거예요. 북한의 그 투발 수단이라든가 그 현재 성능이 그저 가장 그 핵무기 보유 중에서 가장 낙후된 상태인데 그걸 가지고 자기가 쓰려고 품잡느냐? 그래서 그걸 우리 남쪽을 향해 쓰려고 하겠느냐? 쓸 수는 있어요. 미치면 쓰는 거야. 근데 그런 경우는 없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기 이 핵의 그림자 속에서 움직이는 국제 정치학. 이 어떤 게임의 논리가 뭐냐? 우리는 미국의 의도보다 사실은 중국의 의도가 뭔지를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박채서 선생님께서 계속 방송을 통해서 우리한테 준 경고는 뭐냐면은 어떤 중국의 제국성을 간과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그런데 최근에 이제 국민들 사이에 그런 문제 의식은 많이 확산되고 있어요. 네. 전 세계에서 과거 20세기와 같은 제국주의는 아니지만 그러나 제국성 그 자체를 갖고 있는 세력은 세 개밖에 없는 겁니다. 미국, 중국, 러시아. 다민족을 통치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런 다민족의 연합제국을 만들었고 해외로 경제력과 군사력을 수출하고 있고 이런 나라는 전 세계에 요 세 개밖에 없고 자기 세력권을 갖고 싶어 해요. 그런데 중국이 최근에 부상을 하면서 계속 내비치는 건 뭐냐면은 자신들의 핵심 이익을 주장하고 있거든요. 바이털 인터레스트. 핵심 이익이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서해도 공해가 아니라 자기들 내해라는 거고 그게 동경 124도 그 한중 중간선을 뭐 영해라고 주장을 하고 이제 황당한 얘기가 시작이 되고 물론 그것도 한꺼번에 아니라 조금씩 들어오고 있고 그다음에 이 저기 한반도를 자기네 어떤 핵심 이익으로 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북한이라는 존재도 어떻게 보면은 가까이 제국을 인접하고 있는 이런 약소국의 입장에서는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그 병아리 계획 같이 저는 그게 구체성이 있다고 보는 것인데 중국은 외국의 군사력을 수출하고 개입할 수 있는 역량을 항상 갖고 싶어하고 지금은 그 카드를 안 쓰지만은 언젠가 동북아의 세력 균형이 자기들에게 불리한 쪽으로 전개가 되고 미국이 약화되거나 아니면 틈을 보일 때는 쓸 수 있는 카드로 일단 옵션으로 스스로 준비를 해놓는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최근에 중국이 시진핑이 1대1로라 그래가지고 전 세계 뭐 실크로드를 만들겠다 그러면서 이 지역학 연구가 굉장히 발전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요. 네. 그래서 거기 한국 교수들도 지금 돈 많이 받습니다. 전 세계의 그 지역학 연구를 그걸 뭐 우리 같으면 이제 동북공정이라고 해서 한번 고구려 역사 왜곡 뭐 이런 걸로 또 문제가 됐지만은 이런 지역학 연구들이 다 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시진핑이 이제 100년의 마라톤 어떤 2049년까지는 과거 중화 민족의 영광의 시대를 재현하겠다. 그러면서 어떤 100년의 마라톤을 뛰고 있고 중화 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이 갖고 있는 제국성이란 건 저는 분명히 존재하고 그 인근을 갖다가 세력권으로 본다는 거 이거거든요. 저는 그것이 좋다 나쁘다 문제가 아니라 현실로 인정을 해야 된다고 봐요. 네. 이게 중국의 본성 아니냐. 저는 그렇게 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중국이 그런 이게 중반 쇼크라고 하죠. 이게 병아리라는 것이 우리 옛날 어릴 때 보면은 매나 이렇게 외부에 있으면은 어미닭이 병아리들을 자기 품 안에 이렇게 안잖아요. 그래서 이제 막 그런 중국도 이제 우리 같은 문화권이니까 아마 거기서 작전명을 딴 것 같아요. 유사시에 북한에 무력 진입할 때 애들 내세운 것이 자기들이 자국의 재산과 중국 인민을 보호한다는 이유거든요. 병아리가 암탉이 병아리를 싸듯이 그래서 북한을 품겠다. 예, 자기 여기를 품어 보호하겠다. 이제 이런 명목이 들어오는 건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중국의 병아리 작전이 먼저 된 걸 보고 미국이 거기에 대해서 북한의 급변 사태 시에 한미 연합군이 무력 점령에 들어간다는 것이 된 건지 미국의 그러한 작전 계획이 먼저 이루어진 걸 보고 중국이 해왔던 간에 어쨌든 간에 한반도에서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은 중국 급변 사태라는 이런 애매모호한 얘기죠. 그게 떨어지면은 양국 군대가 우리 한반도에서 무력 충돌을 한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때 마침 이제 그 작게 502구에 대해서 한미 연합사령관이 우리 쪽에다가 이제 토의를 하자 했는데 이것을 그때 윤광봉 장관인가 그 청와대에 이제 얘기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통일부 장관이나 그 국가안전보장의 그 사무처장하고 있는 뭐 이런 사람들이 강력 반발한 거예요. 이건 민족 자주권 침해이다 막 이렇게 막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그 내용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모 육군대령을 통해서 중요 정보부대에 근무하는 육군대령 친구를 통해서 그 보고서를 쓰겠어요. 네가 써라 그런 얘기를. 이거는 민족 자주권의 문제보다도 민족 생존권의 문제다. 한반도에서 만약 이런 일이 벌어지면은 우리 민족에 재앙이 온다. 이런 얘기를 설득을 시켰고 그러니까 나중에 그 사람이 그럼 개념 토의를 하겠다. 이렇게 이제 물러섰어요. 임광훈 그쪽 장관은 국회 이제 국방위에 불려가서 막 이제 책임증을 당하고 막 이랬었는데 그 당시 한미협상은 공식적으로 국방부 장관을 항의 방문했어요. 군사 동맹국이 나오는 작전 계획을 왜 오픈하느냐 이렇게 항의할 정도로. 그런데 저는 얘기하고 싶은 것이 뭐냐면은 그런 상황을 그 당시 노무현 대통령한테 직접 제가 리포트를 했어요. 그런데 그거를 빨리 인지를 하시더라고 그분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한반도에서 우리 그 국가가 원하지 않는 전쟁을 방지할 수 있는 가장 시급한 것은 미군이 임의로 자기들이 국가 이익을 위해서 자기들 이해관계에 따라서 전쟁을 하는 걸 막아야 된다. 그럼 전시작전을 빨리 갖고 와야 된다. 두 번째는 북한을 안정화시키고 중국으로부터 안심을 시켜줘야 된다. 그래서 그 개성공단이 시작된 거거든요. 그다음에 해주, 남포, 신의주를 연하는 이런 그 북한 서해안 벨트를 개발해서 중국과 친중화되는 그런 걸 보이자는 것이 그 당시 그 노무현 대통령의 아마 그 외교 정책과 대북 정책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예, 제가 요것을 그때 당시 제가 청와대에 있었기 때문에 옆에서 다 지켜봤거든요. 근데 사실 이 박 선생님 말씀은 다른 유튜브에서 제가 방송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전에. 그래서 저도 그걸 상당히 그 흥미있게 들었는데 그 말씀을 하시는데 그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의 문제의식이랄까 주변의 세간의 우려는 상당히 심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21세기판 얄타 체제. 우리가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그 강대국이 모여가지고 뭐 한반도고 뭐고 자기들끼리 알아서 다 분할해요. 뭐 독일에 장벽 세우고 뭐 한반도에 38도선 긋고 엿장사 마음대로 해요. 그런데 우리는 초청받지 못했어요. 네. 우리는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그 일본 전후 처리하는데 거기에 거의 뭐 60개국 가까이가 초청받았는데 한국은 니들은 국가도 아니라고 뺐고 그래가지고 동아시아 질서의 가장 중요한 회의에 우리는 초청받지 못하고 거기에 뭐 인도도 들어가고 저 인도네시아도 가고 다 가는데 우리만 못 갔어요. 그게 이제 후에 분단의 비극으로 가고 또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거 54년도 얘기지만 주권도 없어. 그러는 사이에 이제 딱 그거 가지고 얄타 체제라는 걸 했는데 이 작게 5029와 병아리 계획은 뭐냐면은 일단 대한민국을 주권국가라 인정하지 않는 과거의 역사적 관성의 맥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명분은 북한의 핵무기 통제고 자기 국민 보호래. 그래가지고 각기 들어간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작게 5029란 건 뭐냐면 리온 라포떼라고 그때 당시 한미연합사령관이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보다 북한이 폭삭 망할 가능성이 더 높다. 그러면은 별도 작전 계획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은 한미 연합군이 작전을 해서 북한에 대한 어떤 통제를 하는데 핵무기를 통제하는 건 한국군이 아니라 미군이기 때문에 여기서 모든 통제권은 미국이 갖는 거고 그다음에 한국은 대한민국은 38도선 이북에 대한 주권이 없다. 그래가지고 그때 그 라이스 국무장관이 뭐라 그러냐면은 북한은 별도의 주권 국가다. 이 말뜻은 대한민국은 북한에 주권 없다. 국제법상으로 그렇다. 그리고 왜 윤광홍 장관 이후에 그 한민구 국방장관이라고 박근혜 정부 때 하도 일본이 그때 설치니까 뭐 방위 계획 바꾸고 뭐 북한에 뭐 미사일 공격을 한다 어쩐다 지금도 난리치지만 그때 이제 처음 문제가 되니까 한민구 장관이 일본의 방위성 장관한테 묻습니다. 유사시에 우리 동의 없이 북한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물으니까 북한은 별도의 주권 국가다.
한국의 대한민국 주권이 아니다. 그건. 우리 헌법에는 북한도 우리 우리 영토로 헌법 나와 있는데. 3조에. 그랬는데 국제법은 그렇게 안 돼 있고 우리는 항상 초청받지 못했어요. 항상. 그런데 이 북한을 아직도 이 사람들은 그 저기 한반도 이 저기 그 어떤 평화와 어떤 그 우리 삶의 터전인 이 한반도에서 정작 주인인 대한민국과 우리 그 한반도 민중들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얘기가 충격이네요. 충격. 이게 그러니까 그때 당시 청와대에서 나온 얘기가 이건 대한민국 주권을 침해한다. 이렇게 발표한 그게 NSC의 이종석 사무처장이 요래니까 일주일 뒤에 저기 그 이종석 차장이 미국을 방문하니까 거기에 그 롤리스라고 리처드 롤리스라고 미 국방부의 동아태 담당 차관보가 당신한테 할 말이 있다. 이래 가더니 호텔 문을 잠그고 방 안에서 앉아가지고 아예 시건방지게 이러는 거야. 저기 우리가 니네 무슨 주권 침해했냐. 이렇게 첫 질문이 그거였어. 첫 질문이. 헌법에 우리 영토로 나오는데요. 그건 니네 헌법이고 북한의 핵무기하고 미국이 인정하자는. 그러니까 이렇게 된 게 그 한국 전쟁 전에 왜 유엔 결의에 의해서 38도선 이남에 총선거를 해서 단독 정부를 수립한다 이렇게 해버렸으니 네. 그때 대한민국 정부 수립의 근거가 유엔 결의 아닌데 거기에 38도선 이남이라고 써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의 건국과 탄생은 유엔 총회 결의에 38도선 이남이라고 나와 있고 다 국제법으로 돼 있고 그렇게 돼 있는데 혼자만 뭐 북한에 대해서 뭐 어쩌고 저쩌고 그건 네 사정이고 내가 대한민국에 무슨 주권을 침해했는지 대라 이러니까 쫄아버린 거예요. 돌아와 가지고 그러니까 결국 절충된 게 뭐냐 하면은 그러면 한미 양국이 절충한 게 이걸 작전 계획으로 만들지 말고 작전 계획으로 만들면은 예하의 일선 부대들까지 다 계획을 갖고 있어야 돼. 전부 다. 그런데 개념 계획으로만 만들자. 요건 사령부만 갖자. 그러니까 일선의 군인들은 그런 작전 계획이 있다는 걸 모르지. 우리한테 뭘 하라 마라 소리가 없으니까. 개념이니까. 그래가지고 사령부에서만 운영하는 걸로 된 건데 이게 저는 저기 북한이 아시아의 우크라이나가 되는 길이라고 봅니다. 이게 바로 그 길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결국은 국제 분쟁이 되고 강대국 정치의 양상으로 우리 한반도 문제가 들어간다 이겁니다. 그 모든 경로가 핵 문제예요. 요것 때문에 다 그렇게 된다 이게. 이걸 명분으로. 그 당시 그런 얘기를 처음에 2010년도에 내가 재판관에서 주장해 나왔을 때 일부 이제 전문가들은 웃긴다. 북한도 주권 국가인데 중국의 무력군이 들어오게 허락하겠느냐 이걸 이제 따지더라고요. 지금 우리 김 교수 얘기한 대로 우리의 주권을 인정해서 미국이 대북 정책을 취하지 않잖아요. 중국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 병아리 작전 계획이라는 작전 계획을 정확히 말하지 않았지만은 그 2010년 10월 그 국방부에서 미의회에 제출한 백서에 명확하게 그걸 표시를 했어요. 유사시에 중국 인민해방군 여기 심양군구, 북견군구, 제남군구 이 3개 군이 연체적으로 북한을 무력 점령에 들어갈 계획이 있다 했단 말이에요. 근데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걸 안 믿으려고 그래. 미국의 국방부에서 정식 보고한 그 백서에 그렇게 보고한데도 불구하고 안 믿어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이제 뭐 북에다가 뭘 줬다 말 그걸 만들어야 되니까 그 당시 뭐 나를 조사했던 경우에서 부정을 해버리니까 다른 밑에서는 그걸 인정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 건데 제가 볼 때는 그런 것 같아요. 바로 동북공정과 이제 관계된 얘기들인데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중국의 핵심 그 주무자들이 그런 한 얘기들이기 때문에 이건 우리가 국가 전략상 그리고 대중국, 대북한 전략상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두고 대비를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런 거 아닙니까? 어떤 이유든 간에 중국이 만약에 북한에 무력 개입 들어와서 그 원산과 그 이쪽에 그 남포선을 이는 이북지방을 무력 점령한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우리는 통일 이제 이용
끝나는 거죠. 통일 목표도 세울 수 없는 거죠. 그런 상황이 오는 겁니다. 근데 그런 상황을 그 당시 제가 이렇게 해본 바에 의하면 노무현 대통령이 정확하게 문제인식을 하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 북한 급변 사태라는 게 북한이 어떤 아까 말씀하셨던 사태, 망하는 불안정 사태네. 사태. 불안정한 사태고 그 불안정한 사태가 됐을 때 그 미국에서 만든 계획이 작게 50295, 북한에서 만든 계획이 병아리 중국에서 계획, 만든 계획. 중국에서 만든 계획이 병아리 계획이고 네. 그러면 북한이 폭망하게 되면 양쪽에서 북한으로 들어갈 구실이 생기는 거네요. 둘이 협상하겠죠. 결국은 미국과 중간의 흥정론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네. 사실은 옛날에 미중 관계가 좋았을 때에는 협력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94년에 북한이 이제 아사자가 속출하는 그 고난의 행군, 북한 최대 위기가 왔었고 그때 수십만 명이 북한의 난민으로 흘러 들어갔을 때 중국이 그 가진 충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지금도 북한에 대해서 중국이 제일 두려워하는 건 요겁니다. 언젠가 북한이 폭삭 주저하고 뭐 대규모 기근이나 인도주의 사태가 났을 때 걷잡을 수 없이 이거 난민들이 중국으로 쏟아져 오면 이거 어떻게 감당하냐. 그 제가 그 한 5년 전에 단둥에 갔을 때 그때 북한을 몰래 탈북한 탈북자가 단둥시에서 살인을 저질러 난리가 났다고. 단둥시가 발칵 뒤집어졌더라고. 걔 찾느라고. 그러니까 이런 게 한두 명이 아니라 수십만 명이 국경을 넘어오면 이거 어떻게 감당을 하냐. 그러니까 북한을 핵심 이익의 지역으로 본다는 거는 그 지금 동북 삼성의 발전이 저해되고 있는 것도 북한이 하고 그 러시아가 막고 있는 것 때문이고 솔직히 동북 삼성도 개발하고 안정되고 돼야 되는데 저기 근심 덩어리 하나가 있어. 그러면 중국으로 넘어온 뒤에 처리하면 늦어. 미리 가서 안정화해 놔야 우리를 지킨다 이건데 과거에 그게 이제 명나라가 임진왜란에 개입한 명분이고 한국 전쟁 때 중국이 의용군을 파병한 명분이 똑같습니다. 중국에서 지키면 늦는다. 조선반도 가서 거기서 해결하고 와. 우리 땅에서 전쟁하지 마. 요거였어요. 그래가지고 만주의 옥수수밭에 그 조총을 둔 왜군 한 1000명만 풀어놔도 이거 감당이 안 되니 조선의 그 길목이 좁은데 그 평양성 같은 데 가서 거기서 싸워. 거기서. 그러니까 강대국의 특권은 뭐냐면은 자기 영토에서 전쟁 안 한다는 거예요. 항상 내가 선택한 장소에 가서 전쟁한다. 이게 강대국의 특권이고 제국의 특징인데 그 지정학의 원리는 그때나 지금이나 불변이라는 거고 그렇게 북한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도 미군이 그 평양 원산선만 넘지 않으면은 우리는 개입 안 했다고 안 하겠다고 그때 마오쩌둥이 얘기를 했는데 미국이 개무시하고 계속 올라오니까 의용군 모집해가지고 50만 명을 들여보내지 않습니까 북한에? 거기서 막아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국경이 위험해진다. 이러니까 중국의 그 스트레스는 항상 보면 이 사람들은 이 국가의 통합성, 안정성, 내후 외환을 관리하는 거 이것에 이 통치자들은 꽂혀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앞으로 뛰는 전쟁터는 중국 영토가 아니라 북한이나 대만이나 남중국해나 이렇게 멀리 나가서 거기서 문제의 근원을 없애는 이거 이제 부상하는 중국의 그 제국의 속성이라 이겁니다. 이게 말씀을 듣고 보니까 저는 북한이 불안하고 좀 일종의 망하면 폭망하면 이제 그때 이제 경제적인 부담이 되더라도 우리가 통일을 할 수 있겠구나라는 아주 순진한 생각을 하고 있었네요. 우리 차지가 아니네요. 지금 보니까. 그러니까 북한의 이제 급변 사태라는 것이 아까 내가 서두에 조금 얘기했지만은 애매한 용어거든요. 급변 사태가 뭐냐 실체가 지금 우리 김 교수님 얘기한 대로 북한이 폭망할 경우가 있어요. 이게 진짜 중국도 골치 아프고 우리도 골치 아픈 거예요. 이 순간 당장 그 북한 지도부나 모든 사람들이 홀딱 받고 우리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남쪽에서 우리 뭐 태조 다 개방하고 나올 경우에 우리는 그를 안을 수 있는 준비가 전혀 안 돼 있어요. 그게 이제 상당히 우리가 바람직지 못하는 게 더 문제되는 것은 뭐냐면 우려스러운 것은 북한 권력 체제가 어느 날 갑자기 무너졌을 경우 위에만 무너졌을 경우
이제 그런 것이 이제 내란이 일어난다든가 불만 세력들에 의해서 그 지도부가 제거된다든가 이런 사태가 벌어질 경우 또 이게 또 엄청난 혼란이 오는 거거든요. 차라리 쫄딱 망하면 괜찮은데 다 망했으니까 신문까지 씻으면 돼요. 그런데 이건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다른 거 다 움직이고 있는데 요 윗대로만 없어진 거야. 이게 혼란기예요. 이랬을 때 과연 중국은 북한의 그런 상태를 보고만 있을 것이냐? 아니란 얘기예요. 중국이 만약에 그것이 병아리 작전이 됐건 뭐한 건데 들어온다는 건 거의 뭐 기정사실이 됐잖아요. 지금은요. 미국하고 그 무역 협상에서 부딪힐 때마다 시진핑이 그 심양 군구를 간단 말이에요. 근데 여참 우리 들어갈 거야. 이거거든요. 맞습니다. 그거 꼭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고도 하고요. 네. 그런데 계속 신호를 발신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동북 공정의 일환입니다. 그런데 그 이렇게 되니까 북한도 자기네 체제를 걱정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은 북한도 어떤 외부의 불안정 신호를 줘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자기네 지도 체제가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 아주 병적으로 집착하는 나라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정치국 회의 열어가지고 결의문을 갖다가 지도자한테 전달하잖아요. 담배 끄고 살 빼시라고. 그래서 30kg 뺐잖아요. 그거 김정은 의지로 뺀 게 아니라 그 체제가 여기에 목숨이 걸린 거예요. 그런데 저 가만히 보니까 저러다가 뭐 고혈압도 생길 것 같고 당뇨병도 생길 것 같고 나이 40대 돼가지고 이거 뭐 그러면은 또 저 뚱뚱한 것도 그 저 몰골도 그렇고 그래가지고 저기 결의문 썼잖아. 그 저 30kg 그래서 그러니까 빼잖아 또.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어떤 체제 불안정성 이런 게 이게 취약한 그 상황인데 제가 이제 박 선생님께 저 한 가지 여쭙고 싶은 거는. 미국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대한의 압박을 하면서 2016년부터 촘촘한 제재, 빠져나갈 수 없는 제재라고 해서 유엔 제재 플러스 미 국내법에 의한 독자 제재하고 이게 중첩돼 오기 시작했거든요. 물론 빈 구멍은 있습니다만은 그리고 이제 전혀 지금 이거 뭐 경제 제재 풀릴 기미는 안 보인다고요. 그러면은 과연 북한 체제의 내구성을 어느 정도로 우린 봐야 되는가? 지금 어디까지 와 있는가? 그러면 옛날에는 터무니없다고 생각했던 그 뭐 작게 5029 같은 우리는 그 당시에 이거 미국이 북한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 걔들 안 망한다.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했는데 요즘 제가 그 자신감이 없어요. 지금은 진짜 이거 어느 수준이야. 이게 궁금한 게 서서히 그때부터. 그리고 장마당도 뭐 돌아가고 그땐 괜찮았거든요. 근데 요즘 통제 강화되고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느냐. 지금 북한의 현주소를. 우리 머릿속에 북한 그러면 평양만 보잖아요. 그렇죠? 네. 평양만 봐요. 그 당시 유엔 제재도 없고 남북 간에 어느 정도 이게 숨통이 있게 움직이고 중국 무역도 활발하게 러시아 할 때는 불구하고 90년대 중반에 그 공안 행군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아사자가 발생하고 배고파서 못 살겠다고 자기 조국을 버리고 북한의 동포들이 해외로 막 특히 중국으로 많이 빠져갔단 말이죠. 그런 상태가 벌어졌어요. 근데 지금 얘기한 대로 지금 상당히 2016년부터 엄청난 아주 그냥 압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최대한의 압박이에요. 네. 그러면 지금 북한 사회가 어떨까 좀 궁금할 거 아니에요. 우리 머릿속에 국민들 머릿속에는 평양만 생각해. 평양 집 짓고 무슨 거리 과학자의 거리 이런 것만 보여주고 그만 본단 말이죠. 저는 그 당시 북한을 어느 정도 자유롭게 다녀봤어요. 자유롭게 아마 북한에 들어가서 가장 자유롭게 전국을 다녀보고 평양을 다녀본 유일한 사람일 거예요. 제가요. 어느 사람도 관계없이 만나서 자유롭게 얘기하고 평양시를 다니면 옆에 안 붙었어요. 그래서 난 대단한 특권이에요. 네. 외국인 절대 그렇게 할 수 없는 개인적으로 가장 가고 싶은 데가 평양역 앞에 있었거든요. 가보니까 왜 못 가게 했는지 이해가 가더라고. 개방을 안 했는지. 네. 거지가 많아요? 아니 거지가 아니라 꽃제비? 꽃제비. 북한은 모든 이 운송 수단이 기차로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평양역을 중심으로 되게 돼 있단 말이에요. 낙후된 절도지만은. 근데 우리나라 같이 몇 분 단위로 기차가 딱 오는 게 아니에요. 와야 되는 거야 이게 그 시간에 가는 거야. 그러면 이게 어디 청진 갔던 기차가 안 오면은 기다려야 돼요. 가는 사람들이 그게 와서 그 다음에 저쪽에 저 남포를 싣고 가야 되는데 그러면 그 평양역 앞에 그걸 기다린 그 사람들이 텐트 치고 노숙하고 기다려야 하니까 거기가 완전히 소굴이야. 소굴 무슨 소굴이야. 그러니까 안 보여주려 했던 거예요. 그냥 난민촌 같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창피한 거 안 보여준 거거든요. 근데 쉽게 예를 들어서
남포하고 아니 그 저기 평양하고 남포 사이에 있는 그 강서군이란 말이죠. 이 강서군청이면은 평양에 가장 가까운 행정이니까 얼마나 발달됐겠어요. 근데 그 군청하고 그 평양 골프장 가는 요 사이의 길 요것만 포장이 돼 있어. 그때 우리 운전수가 잘못 들어가지고 거기 들어간 거야. 얘 운전이 서툴러 가지고 그때 장마가 져가지고요 흙탕물이 흐르는데 그 동네에 이렇게 흐르는 그 개울물 누가 뭐 퐁당퐁당 들어간다. 나는 진짜 어떤 돼지 새끼들이 와 노는 줄 알았어 거기서. 그렇게 착각하고 가만히 보니까 애들이요 요만한 애들이 그 흙탕물에 다 퐁당퐁당 들어서 이렇게 몇 감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평양에 가장 글러먹는 여기도 이런데 다른 데는 어떨까? 역시 그다음에 이제 백두산도 가고 천지연도 가고 원산이 쭉 다녀오면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거기 국민들이 무슨 죄가 있냐고. 국민들이. 그런데 지금 벌써 10년부터 지금 몇 년이에요. 몇 년 동안 7년 8년을 지금 표현대로 그냥 아주 그냥 촘촘하고 옥죄고 있는데 일반 국민들이 북한에 얼마나 힘들고 지금 저게 우리가 상상이 안 가는 거야 나는 이게 보여. 그 당시보다 더 힘들겠네. 몇 배 힘든 거죠. 자, 이 부분이 이제 94년부터 이제 김일성 주석이 사망한 해입니다. 그때가 가장 힘들고 고난의 행군하면서 이제 성군 정치라는 이제 통치 철학을 만들어놨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때와 지금의 차이는 일단 장마당이 이제 경제의 40%로 돼야 될 정도로 늘어났다는 거, 또 텃밭이나 농장에서 그 저기 개인 몫의 생산물이 늘어났다는 거, 뭐 몇 가지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 탈북자들 만나면 위기인 건 맞는데 대신 인민들이 지가 생존하는 방식은 이제 공식 비공식적으로 여차하면 이런 위기가 또 오겠구나 해가지고 무지한히 아주 그 똑똑한 국민들로 이래가지고 그 경험이 있는데 역으로 배급에 의존하는 경제는 더 어려워졌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94년 당시엔 주민들이 막 굶어 죽고 길거리에 시체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거는 없다. 그거는 없는데 대신 배급에 의존하는 말단 관리들이나 당의 하부 구조가 몇 번 대책 없는 상황까지 갔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의 어려움은 그때는 주민의 위기였다면 지금은 엘리트층 말입니다. 그 사회의 기관 조직 여기에서부터 문제가 발생하는 양상으로 가지 않을까? 제일 우려할 상이죠 우리가. 그렇습니까? 우리가 제일 우려할 상이라는 봐요. 어느 역사를 봐도 어느 왕조고 어느 국가고 바닥부터 뒤집어진 게 아니라 엘리트 등 기존 그 세력이 변화되고 그 무너졌을 때 그 사회가 국가가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냥 북한을 지금 지탱하고 있는 그 소위 말하는 엘리트, 그다음에 기존 세력, 이 사람들이 이제 흔들리는 건데 그것이 여러 가지 징조를 보였죠. 2007년도 화폐 개혁부터 시작해서 지금 예를 들어서 이제 가장 쉽게 예를 들면은 우리가 그 평창 올림픽 전에 우리 한미 연합 공군이 230대가 뜨지 않습니까? 예, 근데 북한에서 대형 비행을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누구한테 들었냐면은 중국에서 북한을 담당한 최고의 관리한테 그 얘기를 들었는데 거의 그 맞는 얘기거든요. 그 정도로 북한이 그 민생뿐만 아니라 군사 문제에서도 비행기 기름이 없을 정도로 되게 어렵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 98년 그 햇볕 정책부터 시작해서 북한에 돈 맛을 아는 기득권 세력이 생긴 거예요. 기득권 세력이 생긴 겁니다. 그 사람들이 어디까지 참을 것이냐는 진짜 우리가 예의주시해야 되고 우리 정책 당국자들은 진짜 그거를 활용해야 되죠. 대응을 해야 되고 그걸 우리 좋아서가 아니라 자기들이 생존 수단으로 그 사람들은 변할 거예요. 그걸 대비해야 된다고 저는 봐요. 돈 맛을 알고 있는 북한의 엘리트층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 남쪽하고는 대화할 수 있는 준비가 돼 있는 사람들이 아닐까 싶기도 해요. 그렇죠. 네. 내가 지금 또 한 가지는 사심 없이 이렇게 수십 차례 공식 대화에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냥 호텔에서 자면서
거기서 같이 여행하면서 이게 사심 있는 얘기를 둘이 있을 땐 다 해요. 나는 북한사에서 희망을 하나 본 게 있으면 뭐냐면은 북한을 이루고 있는 그 엘리트 그룹이 북한의 문제점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더라고요. 난 그것이 북한의 희망이라고 봐요. 엘리트 그룹들이 그게 멍청하게 모르고 있으면 그 사회는 희망이 없는데 북한의 주요 엘리트 그룹들이 북한의 문제점이 뭔지를 정확히 알고 있어. 나 놀랐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북한 군부 지도자들이 그 한국에서의 전쟁 상황에 대해서 그 나중에 후유증이 얼마나 크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고 불안하고. 예. 거듭 얘기하지만은 그 사람들은 그 상태가 좋은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지금 한 가지 그 좀 교훈이 나온다고 할 수가 있는데, 과거에 미국이 러시아나 중국에 대해서 많은 실수를 했던 부분입니다. 상대방의 강경파를 키워놨어요. 온건파를 잡아서 거기에 지원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온건파들이 위치가 왜소해지고 약해지니까 이제는 강경파의 어떤 이렇게 장식품처럼 그래서 그 말에 다 속아 넘어간 거다. 그런데 사실은 천안문 사태가 1989년에 있었고, 중국 체제에 그때 많은 그 인권 운동가들, 또 중국의 개혁파, 또 천안문에 모였던 그 수만 명의 학생들은 민주화와 개방을 요구한 겁니다. 그런데 미국이 한 건 뭡니까? 집권자들 도운 겁니다. 그 민주화 세력들에 대한 어떤 이런 거고, 이게 중국을 변화시키는 미래의 희망인데, 그때 짜오지양하고 그때 죽은 호유방강하고 그 둘이 그 중국의 개혁을 이끌 미래의 희망이었는데 다 숙청당하거나 죽고 학생들 탱크로 깔아뭉개고 할 때 그냥 저래다 중국 망할 거야 희희낙낙했어요. 그 랜드 연구소는 곧 중국 망한다고 봤어요. 이러니까 강경파가 다시 전부 다 닫아 걸고 그러더니 결국 제국성을 띠기 시작하는 겁니다. 러시아, 소련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이 북한의 그 나름대로 엘리트 온건파들이 죽어나가는 걸 우리 눈으로 봤다고. 대표적으로 장성택부터 해서 그 많은 어떤 온건파들이 설 자리를 잃고, 김양건도 얼마 전에 죽었고. 그러면은 이러는데 자꾸 어떤 북한을 갖다가 당당하게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어떤 압박을 가한다 뭐다, 오히려 이게 쉬운 겁니다. 정말 고차원적이고 어려운 정책은 그것을 초월해서 거기 내에서 체제를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들을 키워주고, 그렇죠. 그 사람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 이게 핵심인데 이게. 그 2008년도 베이징 올림픽 끝낼 때까지만 해도 북한은 일종의 좀 희망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새로운 우리 바뀐 정권하고 거기 체제에 맞는 그런 그 대화 방식을 하려고 상당히 노력했던 건 분명해요. 근데 이제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그 당시 신문에 대적을 막 났잖아요. 38명씩 막 공기청사시키고 한 사람들이 전부 지금 얘기하는 대남파들이거든요. 대남 일꾼들이거든요. 전문가들. 그 사람들이 근데 이제 그 문제는 단순한 그 숙청이 아니라 계획이 있었던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심지어 북한의 최고 권력자 중에 한 사람이 한탄을 해요. 그나마 만들어진 실용파 대남파들을, 대남 일꾼들을 저기 다 죽이면은 앞으로 남북관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예요.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동안 10년 동안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때 만들어진 그 대남 일꾼들, 그 지식인들이 많은 접촉이 있었을 거 아니겠어요? 그냥 그 고향에서 좀 준 것도 있단 말이에요. 나도 준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면 끝나고 나면은 우리도 바로 이제 다 보고를 하고 이제 총괄 하지 않습니까? 회의를 하잖아요. 누구한테 얼마 공작 차원에서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어느 기관에서는 다 알고 있는 거야. 다 메모리 하고 있는 거예요. 정권이 바뀌면서 그걸 북쪽에다 흘리기 시작하는 거야. 응? 가장 대표적인 점 중에 하나가 권민희 남북 그 상급 회담, 장관급 회담의 북한 측 대표단장. 아주 전형적인 온건파면서 실용주의자거든요. 그 사람한테 정확하게 언제 날짜 잡아가지고 8만 불이 들어갔다는 얘기를 북한에 흘린 거예요. 남쪽에서? 네, 흘렸어요. 흘리니까 찾았을 거 아니에요. 나중에 그 아파트 바닥을 파니까 거기에 비닐로 다 8만 불이 나온 거야. 그러면 그거를 확인된 다음에 누구도 도와줄 수가 없잖아요. 그건 김정일도 못 도와줘요. 그 상황은 여론 재판이 있으니까. 네, 그런 식으로 다 숙청을 시킨 거예요. 심지어는
그 우리 뭐 일간 이제 북한의 그 일꾼들 38명을 공개 청살했다는 얘기를 정식으로 우리 실었어요. 그 정도로 막 무더기로 막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감히 얘기하는데 그것은 우리 자체의 계획은 아니었다고 봐요. 내가 판단한 것도 있지만 저쪽의 그 전략 그쪽의 정책자들은 미국의 어떤 그 손에 의해서 우리는 그 정보를 북한에 넘겨준 역할만 했다. 그리고 북한에 있는 대남 일꾼들 다 거의 싹쓸이다 해놓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한국의 대북 사업가나 개인적인 사람들을 다 그때부터 이제 보안법 걸어가지고 전부 이제 영어에 뭘 만들기 그러니까 이렇게 이게 이제 우리 남북한 체제 경쟁이랄까 어떤 전략 경쟁을 하는데 어떨 때 보면은 현재 분단된 체제가 너무 편하고 여기서 기득권이 너무 달콤한 세력이 많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뭐가 일이 잘 될 만하면 꼭 산통깨. 네. 그러니까 이런 식의 어떤 그 강경파들한테 휘둘리는 건 시간 문제거든요. 사실은 강경파는 목소리가 큽니다. 근데 온건파는 설명이 길어. 그래 가지고 뭘 이해시키려면 연구를 많이 해야 되나. 강경파는 간결하잖아요. 네. 단순하잖아. 그러니까 항상 논리에선 불안한 건데, 근데 뭔가 이렇게 거래를 하고 하나의 어떤 그 협력의 공간을 만들어 놓은 걸 가지고 거꾸로 저쪽 체제에 대한 우리가 약점을 잡았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흘러나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저는 그 과거에 이제 그 장성택이 이제 서울 왔을 때 뭐 나중에 이제 숙청을 당하고 총살도 당했습니다만은 뭐 남측에 와서 행실이 안 좋았다. 뭐 뭘 받았다. 후날 김정은이 그거 보고 듣고 이 거리감을 느꼈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나중에는 결국은 이제 비극적 사태로 연결이 됩니다만은 그런데 사실은 어디 가서 어떤 놈이 나를 접대하는데 저는 뒤돌아서 요거 어디 가서 신문 기자한테 얘기해가지고 저 김종대 어디서 접대받았다. 요렇게 하려고 나를 접대하는 거라는 걸 알았다 치자고. 네. 이러면 상종을 아예. 그리고 난 되돌아가서 강경 발언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지금 이런 식으로 남북 관계를 관리해 왔다는 건 삼류입니다. 삼류. 외교 안보에 관한 한 삼류 국가들이 하는 짓입니다. 이게. 남북 관계에 있어서 역할이 있는 것 같아요. 국가가 할 일, 정부 정책 부서가 할 일, 정부 부서가 할 일, 대기업, 중소기업, 개인, 단체가 할 일이 각각 있어요. 근데 우리는 어디서 한 독점을 하려고 그래. 독점을 하려고 하는 게 문제 생기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우린 내외적으로 남북 관계가 평화적으로 안정된 그런 사회를 원하는 세력이 분명히 있더라고요. 지금 이제 잠깐 언급했지만은 그 꼴을 못 본 사람들이 있어. 계속 분란을 만들고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의 일환으로 우리 그 당시 그 정권 때 대규모 우리 북한 관계자들 기업 조그맣게 하다못해 기업 조그만 한 사람들도 보건법으로 다 걸었어요. 네, 다 걸려가지고 적이 있죠.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새로운 정권이 출범한 거야. 그러면 북한 이 접촉을 누가 주도했겠습니까? 그 당시 그 폼페이오 CIA 국장이 직접 평양 들어가서 다 정리하고 나오잖아요. 나와도 그다음에 우리 보고 이제 근데 우리가 어떻게 운전자 역할을 해 못하는 거죠. 특히 외교 관계에 있어서는 어떤 그 품격이 높은 나라, 성숙한 국가, 그다음에 어떤 자유, 평화, 번영을 선도하는 좋은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그거는 끊임없는 존중과 배려 그 속에서의 어떤 약속과 신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이용해 먹으면서 어떤 적대적인 그 게임의 논리로 이게 가는 순간 기본이 무너졌어요. 기본이 이렇게 해가지고 장차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또 이 한반도의 위기를 관리할 수 있겠는가? 이 나라가 어떻게 해서 만들어진 나라인데 이렇게 무책임하게 위정자들이 정치인들이 주변 관계를 관리한다는 건 한반도 위기에 굉장히 나쁜 선례를 만드는 일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조금 이게 참고될지 모르겠는데 지금 얘기를 들으니까 생각나는 것이 북한의 뭐 엘리트 고위 관료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한테 야 남쪽은 말이야 경상도하고 전라도가 그 1000년 이상을 그냥 지역 감정을 싸우고 있는데 남북 관계가 나중에 통일되거나 자유롭게 됐을 경우에 남쪽의 국민들이 우리 북한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할까? 그 사람들은 싸우지 않는데도 왼수가 되고 싸운다 이거야. 호남하고 영남하고. 원래 그랬어요. 우리는 6.25 때
그나마 충청도 사람들은 그런 짓 안 했습니다. 근데 6.25 때 민간인 포함해서 약 390만 명이 죽었단 말이에요. 네? 자기들이 죽인 거 알잖아. 자기들을 위해서 죽은 거냐. 그게 우리가 한 게 아니라. 근데 지금 전 세계에서 제일 못 사는 나라가 됐다. 그러면 우리를 어떻게 보겠냐 이거예요. 남쪽에서. 남쪽 국민들이 자기들 알기를 진짜 뭐 개돼지 볼 거 아니냐. 진짜 무시하고 말할 거 아니냐. 이걸 그냥 농담 비슷하게 했는데 나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아 이게 중요한 거구나. 그럼. 예, 쟤들이 그렇게 느끼고 있는 거야. 그러면 느끼고 있으면 느끼고 있는 거거든요. 참 우리 사회가 아까 얘기한 그런 것 같이 사회 질서가 많이 무너지는 것 같아요. 우리가 못 살으면은 다음에 잘 따르면 돼요, 그죠? 한번 가정이고 사회고 국가 질서가 무너지고 기본이 없어지기 시작하면은 다시 회복하는데 엄청 오래 걸립니다. 힘들어요. 어떤 건 안 돼.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능력, 이게 이제 정치력인 겁니다. 이게 고도의 정치력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지피지기, 손자병법에서 말한 대로 우리가 북한을 잘 알고 그러면서 나에 대해서도 잘 알아야 돼요. 가장 중요한 거는 북한이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걸 잘 알아야 되고 우리가 어디서 강한가, 우리는 어디서 자신 있는가, 요걸 아는 게 지피지기입니다. 그냥 무조건 잘하는 게 아니라. 그런 면에서는 저기 3만 명의 탈북자 와 있지만 요즘은 와 있다가 다시 월북해요. 고성에서 휴전선이 뚫렸어요. 알고 보니까 탈북자가 다시 넘어간 거예요. 중국 통해서 많이 되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상황에서 뭐 탈북자를 우리가 잘해준다 못해준다를 떠나가지고 무엇이 그 사람들로 하여금 그 사람들의 부적응 내지는 뭐 하긴 지금 범죄율이 탈북자가 우리나라 국민 평균보다 거의 7배입니다. 그다음에 대학을 보내주는데 대학을 졸업하는 사례가 거의 없습니다. 중도 중퇴 내지는 휴학. 적응 못하는 거죠. 그다음에 기업에 가서 마찬가지인데 하나의 인간이 두 체제를 산다는 거는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이거는 인간의 어떤 한계에 있고 자기의 어떤 문화적 유전자와 관련돼 있는 거거든요. 근데 특히 또 한국 사회는 배타적입니다. 게다가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장차 한반도의 위기를 영구적으로 해결하는 건 통일인데 그리로 갈 수 있는 어떤 품격 높은 시민성이랄까, 이 톨레랑스랄까, 이런 덕목을 갖추지 않고 과연 우리가 미래의 생존의 공간을 열 수 있을까? 과연 이러다 보면 끊임없이 분열, 갈등, 적대, 거기에 이제 혐오의 감정까지 가는데 결국 그것이 이제 북한 문제로 확산이 됩니다. 제가 그 당사자로 겪은 얘기를 하나 해드리면. 그 2019년인가요? 18년인가 그 저기 판문점을 통해서 북한 병사가 내려왔어요. 그러다가 총을 맞았습니다. 그런데 의사 한 분이 그분은 국민적 영웅이에요. 맞아요. 그러면 수술만 잘하면 됐지. 기자들 많고 뱃속을 까보니까 기생충이 뭐가 나오고 옥수수가 나오고 분변도 나오고. 그런데 거기에 굉장히 저는 충격을 받았는데 주변에서는 아무 반응이 없더라고. 그래가지고 그것도 내 정중하게 의사 선생님이 이러시면 안 되지. 그 저기 히포크라테스 선서의 환자의 내정언에 대해서 침묵한다. 우리나라 의료법 18조에도 못하게 돼 있는 얘기를 이렇게 해가지고 얘기했다가 여론이 저한테 저기 역시 종북의 본성이 드러났다. 뭐 어쩌다 해가지고 또 여기에 웬 종북 타령이야 그런데. 그런 식으로 하면서 정당화를 뭐라고 했냐 하면은 북한 체제의 실상을 알아야 될 거 아니냐. 근데 그 당사자는 어떻게 되는 거냐고. 평생 기생충 병사라는 낙인은 왜 찍냐고. 그 히틀러가 유대인 학살할 때 그 논리는 마인캄프 나의 투쟁 거기 11장에 나와 있습니다. 유대인은 기생충이다. 실제 기생충 많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혐오의 감정으로 해놓고 그 장차 그때 기생충 발언은 유대인 600만 명 학살로 연결이 되는데 우리가 북한에 이런 식의 캠페인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 문제 지적했다가 저 아주 복날에 개패드 얻어 맞았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3년이 지나와서 한번 보자고. 그때 평창 올림픽이 그 직후에 열렸는데 제일 많이 압도적인 그 좋아요 받은 댓글이 평창 올림픽 가지 마라 기생충 없는다. 저기 그 남북 그 아이스하키 같이 왜 하냐. 저기 밥도 같이 먹지 마라. 찜찜하다. 이겁니다. 혐오가 현실화가 되는. 혐오가 현실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 그 MZ 청년 세대가 남녀로 갈라져 가지고 서로 뭐 저기 저 남 잘 되는 꼴 못 보겠다는 듯이 싸워요.
그래가지고 약자들끼리 을과 을이 갈라져 싸우는데 하물며 북한에 대해서 우리가 그런 어떤 품격 높은 거 한번 촉구했다가 저도 여론 재판을 받는데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러다가 생각할 지점이네요. 진짜. 네. 그 얘기를 들으니까 저는 이제 경험이 하나 생각나는 게 있는데 현지에 있을 때 네. 그냥 고난을 행군하면서 그 당시 기억을 해보면 우리 언론과 정부 모 부처에서 북한은 인육을 먹는다고 이렇게 많이 나왔어요. 인육이요? 인육. 배고프니까 인육을 먹는다는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내가 심각하게 그거에 대한 갔다 와서의 내용을 내가 이제 개인 사견을 붙여서 디브리핑하고 난 다음에 붙였어요. 보고서 비슷하게. 왜 우리 일반인들이 아프리카 껌딩이라면 식인종이라고 이게 박히냐. 그렇잖아요. 식인종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떠오르잖아요. 그것은 유럽이나 미국 애들이 아프리카에서 사람을 그냥 무진장 사냥해가지고 노예로 팔아먹고 이러다 보니까 그걸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걔들은 식인종만도 못하는 놈들, 나쁜 동물 같은 놈들 이렇게 낙인을 찍힌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물론 종교의식이 이런 것 때문에 일부에서 있을지 모르겠어 그게. 그런데 아프리카 사람들이 사람 먹습니까? 근데 우리 머릿속에는 그 밑백리 지났는데도 아프리카 껌댕이는 식인종 이게 떠오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북한에서 인육을 먹는다는 얘기를 해가지고 국제사회에 그렇게 되면은 북한은 사람고기 먹는 민족으로 인종으로 이게 낙인시킨다. 이건 위험한 얘기다. 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강력하게 내가 보고를 제출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 효과에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그 후에 이제 언론 이런데서 통제됐든지 싹 그 얘기가 없어졌거든요. 엄청 중요한 얘기예요. 참 가슴 아픈 얘기가 계속 이어지는데 네. 저는 역시 위기를 극복하는 거는 연민이 아닐까. 그런데 사실은 박채서 선생님은 보수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타고난 군인의 기질이 있고 그다음에 어떤 애국과 이 국가 가치에 아주 충실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아마 많은 시청자들이 보시기엔 저런 애국적이고 보수라고 얘기하는 분이 왜 자꾸 북한 편 들어? 왜 자꾸 북한 뭐 이렇게 우리 정서에 안 맞는 얘기? 이런 분들도 서로 있을지 모르겠어요. 있어요. 분명히 그런 분들이 있을지 모르고 또 어떻게 보면은 배경은 보수인데 말은 꼭 진보같이 하는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런 시청자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이것이 가장 우리한테 중심적 사고가 돼야 된다. 보수라고 해서 다 북한 싫어하고 공격하고 강경파 아닙니다. 제가 본 많은 보수는 네. 거슬러 올라가면 노태우 대통령 때부터 해서 그때 박철원 그 정무장관 같은 분, 그분 후에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의 그 대북 정책에 대해 아주 비판 많이 했습니다. 저건 북한에 안 통하는 논리인데 자기는 만나봤거든요. 그러면서 많은 보수 정권이 이 북한하고 평화에 대한 그 길을 닦은 분들이 많아요. 음지에는 박채서 선생님이 계셨지만 또 양지에 또 이명박 정부 시절에 그 임태희 비서실장 같은 분이 아마 대표적인 인물로 꼽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북한에 대해 가지고 진보기 때문에 이런 게 아니고 나는 보수지만 그러나 북한을 같이 우리가 더불어 살아갈 생존의 공간으로 본 거예요. 역사를 길게 보고 원대하게 바라보고 지금의 현실적인 문제를 초월한 겁니다. 저는 그분들이 전략가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뭐 저 사람 북한 편이다. 저 사람 중국 편, 친중파다. 이런 식의 우리 사회 그 낙인 찍는 논리가 사실은 가만히 한꺼풀 뜯어보면 자기 학대의 논리가 된 겁니다. 네. 자기 학대예요. 그다음에 스스로 자신감 없는 사람이 꼭 강대국 정치에 비굴해요. 내가 강하고 스스로 강해진 내 자신을 발견하고 자존감이 강한 사람들은 쉽게 강대국 정치에 휩쓸리지 않는다고 봅니다. 자존감이 약하기 때문에 자꾸 약소국에 비루한 사고방식으로 가고 이렇게 되면 편가르는데 익숙해지는 거 아니냐. 그렇게 하는 것은 위기를 관리하는 게 아니라 위기를 자초하는 사고방식이다. 미중 관계도 전 그렇게 봐야 된다고 봐요. 벌써 한 2시간 동안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이렇게 긴 시간 이야기를 나눈 건 사실 이 프로그램을 보시는 분들이 누가 한반도 위기를 만드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는 기회를 좀 드렸으면 좋겠다. 물론 저도 이제 궁금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드렸는데 과연 한반도 위기를 만드는 게 북한이냐, 남한이냐, 중국이냐, 미국이냐 아니면
보이지 않는 다른 손이 있는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교수님? 아주 어려운 질문을 주시는데 모든 위기는 어떤 한 일방의 문제가 아니라 쌍방의 상호 관계라고 봅니다. 근데 한반도는 항상 위기였어요. 그리고 이 위기는 드디어 기득권이 됩니다. 불안을 먹고 사는 거죠. 우리가 보험 상품을 어떻게 판매합니까? 그 비참한 미래를 보여줘야 잘 팔립니다. 그 옛날에 TV 광고 보세요. 딸이 보는 앞에서 아버지가 교통사고 당해요. 그러면서 이럴 경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런 광고를 하죠. 그럴수록 보험회사는 매출이 올라가는 거예요. 이 불안의 노예가 되게 만드는 것이죠. 두려움에 갇혀버리게 되는 것이죠. 이걸 이제 공포 마케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외교가 그런 식으로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떤 이게 드디어 국내 정치로까지 연결이 돼서 어떤 그 많은 색깔 논쟁, 이데올로기, 너 누구 편이야, 낙인 찍기, 갈라치기, 낭심치기, 뒤통수 때리기 뭐 하는 식의 어떤 그 협잡으로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그것이 상시화될 때는 이런 것들의 문제점이 아니라 중독됨으로써 나도 모르게 그 공포를 사는 겁니다. 나의 어떤 지갑을 열어서 그걸 사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북한의 핵미사일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면 우린 이미 진 겁니다. 북한 핵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극복의 대상입니다. 우리가 관리하겠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관여하겠다. 이건 강자의 논리고 그 위기를 극복하는 자세예요. 근데 오늘날 신문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북한에 이런 미사일 나왔다. 우리 대책 없다. 그다음엔 전쟁 가능성, 그다음엔 사드 배치, 이건 순서로 아주 똑같아요. 공포 마케팅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식의 어떤 자학적 세계에서 우리가 벗어나가지고 품격 높은 나라로 가려면은 그런 어떤 무엇이든 간에 공포와 불안의 노예가 돼서는 안 된다. 그래서 루즈벨트 대통령이 2차 대전 때 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민주주의의 최대 적은 시민이 공포의 노예가 되는 것이다. 그러면서 나는 두렵지 않다 그랬어요. 이게 바로 지도자입니다. 우리 지도자들은 거꾸로 된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지금까지. 그런 만큼 위기는 만들어지는 겁니다. 원래 위기는 없었어요. 그런 건 존재하지 않은 겁니다. 다 인간의 창작물이에요. 그래가지고 만들고 확산하고 전염시키는 겁니다. 왜 여기에 우리가 말려 들어가야 되냐 이거예요. 방역을 이렇게 잘한 나라가 왜 공포 바이러스에는 그처럼 백신 하나 제대로 못 만드는가. 그런 면에서 저는 두려움의 극복이다. 그 두려움을 유포하는 자가 범인이다. 전 그렇게 얘기합니다. 한반도 위기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현직에 근무를 하면서 어떤 딜레마에 빠진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네. 남북한에 경색시키고 이 분위기를 공포 분위기 만들고 하는 게 이게 북인가 남인가 헷갈릴 때가 있더라고요. 헷갈리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약하면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약하면은 북한이 우리를 넘보지 못하는 국력을 기르고 상대가 미국이든지 중국이든지 우리를 납볼 수 없는 그런 국력을 기른다면은 우리가 주어진 가장 중요한 의무 중에 하나가 되는 것이고, 약할 때 이 한반도는 우리가 약할 때 한반도는 그만큼 이제 위험 요소가 많이 따르겠죠, 그죠? 이제 그걸 떠나서 외부적인 요인을 본다면은 지금 그런 거거든요. 한참 시도하고 있는 북한의 선제 타격, 이것은 군사 작전에 나올 수 있는 얘기들이지 정치나 일반 국기들이 할 수 있는 얘기는 아니에요. 전쟁이 벌어진다면은 그 참혹한 전쟁을 막기 위한 마지막 방법으로 쓸 수 있는 작전 중에 하나란 얘기죠. 국가 전략 중에 하나인데, 그게 뭐냐면은 북한의 전쟁 위험이 도래한다면은 우리가 한미 연합 정보 자산으로 능력으로 최소한 72시간 내에 전쟁 징후를 파악한다는 거죠. 그럼 징후를 파악하면은 탐지하고 결심하고 그러면 우리가 타격을 하는 거예요. 그게 순서입니다. 그게 그렇게만 생각했는데 멀린 합참의장이 공식적으로 얘기한 게 있어요. 미국의 위협이 되면은 언제든지 우리는 선제 타격한다. 북한에 대해서. 잘 모르죠, 사람들이. 미국의 위협의 조건이 뭔지. 미국의 위협이. 그건 쟤들이 판단하는, 우리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한반도에 와 있는
그 미국이나 미국 군속들이 위험했을 때도 될 수 있을 것이고 직접적으로 그처럼 북한의 핵 무기나 대량 살상 무기가 미국의 본토나 미국의 세계에 있는 미국의 자산에 또 국민들에게 위협이 됐을 경우에는 자기들은 언제든지 선제 타격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는 위협을 존재할 때 하는 것이 선제 타격 지금까지 개념하고 자기들이 예방적인 차원에서 위협에 대해서 먼저 공격한다고는 이게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미 합참의명이 공식적으로 이렇게 발표한다는 얘기죠. 그것이 한반도의 오늘날 현실이에요. 우리 군사 전략가나 이런 사람들이 한반도에서 그런 참혹한 아까 말한 참혹한 전쟁을 예방하고 그러한 것을 그 방지하기 위한 최후의 방법을 쓸 수 있는 것이 선제 타격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거는 군사 비밀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나온 적 없어요. 대략 이제 나온 바 다른데 최소한 700개 아니면 1600개의 북한의 중요 시설 이런 걸 전부 표시했다가 한꺼번에 때리는 거거든요. 때려서 북한으로 하여금 전쟁 의지를 말살시키는 그래서 전쟁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이게 선제 타격의 개념인데 그게 아니에요. 미국의 지금 바뀐 개념은 핵기지나 이런 거에 대해서 미국의 위협이 된다고 생각하면은 언제든지 자기들은 때리겠다는 얘기거든요. 우리 한국의 입장하고는 전혀 관계가 거의 없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방 공격이라고도 하죠. 프리벤티브 워. 예방 공격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 불법이에요. 네. 유엔 원장에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 예방 공격이라는 걸 선제 타격이라는 용어랑 지금 그러니까 같이 쓰고 있는 선제 거예요? 타격이라는 용어는 원래 쓸 수 없는 용어인데 저걸 쓰는 겁니다. 그 뭐 대법원 능동적 방어라고도 하고 적극적 억제라고도 하고 이렇게 하고 이번에 그 푸틴도 적극적 조치라 그랬지 자기들이 공격하고 언제 선제 타격이라 그랬습니까? 그건 지도자가 쓸 수 없는 말이에요. 그런 필요성에 정당성에 맞는 용어를 찾는데 우리나라는 그냥 날 것으로 다 나가요. 그런데 그건 전술 중에 하나에 불과하다 그랬는데 말하자면 이런 겁니다. 내가 호프집에 갔어요. 근데 맥주가 맛있어. 이 맥주가 세계 어느 나라 맥주인지도 모르겠지만은 그래서 야 앞으로 이거 내가 사줄게. 많이 먹어.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요거는 성분이 뭐 밀가루를 뭐 몇 프로를 넣고 효소를 어떻게 넣으니까 맛있는 맥주지. 이렇게 얘기합니까? 그거는 만든 사람들이 전문가들이 할 얘기고 그 군사 전략은 전문가들이 그런 것들을 알아서 만들어 놓으면 정치인은 그것을 갖다가 국민들한테 그 복리와 어떤 평화의 효과로 이렇게 만들어내니까 나라면은 이런 어떤 그 전문가들이 열심히 만든 맥주를 많은 사람들이 잘해서 다 행복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정치인은 이렇게 말하면 되는 거지. 이걸 갖다가 저 맥주 사 먹어, 이 맥주 사 먹어, 온도는 몇 도로 해. 이렇게 주문을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 정치인들의 악습 중에 하나는 이무기사, 저무기사. 요런 전술이 최고야. 아니 해봤냐고. 자기가 전문가가 아니잖아. 이런 것들은. 군에서 요구하지도 않은 무기를 사주겠대. 경항모를 사준다. 핵추진 잠수함을 사준다. 사드를 사준다. 물론 사면 좋지. 없는 것보다는 100배 나요. 그러나 지금 군의 우선순위에 없는 무기들입니다. 좋다고 생각하지만 여건이 안 돼서 못 들여오는 거예요. 그러면 예산도 가용 예산이 돼야 되고 다 그 동맹국도 도와줘야 그게 들어올 수 있는 무기인데 반대해서 못 들어오는 걸 갖고 자꾸 우기면 그러면 군의 요구 목록에 없는 무기를 정치인이 그걸 뭐 사주고 그게 포퓰리즘이고 그 안보 상업주의지 이거 절대 위기 관리하는 자세들 아닙니다. 지금 그런 식으로 대선이 가고 있어요. 이거 말이 되는 얘기냐고 이게. 우리가 그 아까 서두에 전쟁이 한반도에서 전면전이 벌어진다면 그 참혹성에 대해서 그 정확히 말을 못했잖아요, 많이요. 그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는 다른 우리 자체가 아니라 제3국 또 다른 연구기관이 얘기를 듣거나 역사를 본다면은 미의회 조사국 같은 데서 보고한 종식 내용을 보면은 개전 초기라는 것은 보통 한 2, 3일 말하는 거예요. 개전 초기에 그 미군 여기 군속이나 미군 일반 국민이나 미군 그 전투병력 포함해서 약 한 30만 최초에 30만에서 많게는 100만 많게 그 보고한 데는 한 일주일 안에 남북 민간 벌써 1000만 명이 죽는다고 이렇게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가장 그 전쟁의 참혹성에 대해서 우리가 역사에서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2차 대전 그에 우리는
미국 위주로 2차 대전 역사가 전사가 쓰여졌어요. 그러니까 네, 그 그렇죠. 2차 대전 대전사 그 두꺼운 책 중에서 독일과 소련 하는 것은 한 18배밖에 안 돼. 근데 이게 진짜가 중요한 전쟁이었어요. 독일과 소련이 결과적으로 소련이 전투병력만 800만이 죽습니다. 민간이 4천만 명이 죽어요. 스탈린이 전쟁이 끝난 다음에 우리 인민들 집안에 전쟁 피해자가 없는 집이 하나도 없다 할 정도로 통탐해요. 그렇게 많이 죽어요. 그런데 우크라이나를 또 만약에 쳐요? 독일하고 소련하고 전투해서 독일이 이겼으면은 세계 역사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독일이 그런 엄청난 희생을 치면서 소련이 치르면서 독일군을 방어하고 물리쳤기 때문에 전세가 바뀐 거예요. 근데 한번 우리 사회자 생각해 보세요. 그럼 미국은 얼마 죽었을까? 그 2000년 때 이쪽에 태평전쟁, 유럽전쟁에서 얼마 죽었을까? 진주만에서만 죽었을 것 같아요. 한국 전쟁이 더 훨씬 아, 많죠. 한국 전쟁. 그 10배는 되죠. 그러니까 그 2000년 때. 아, 2차 대전. 예. 2차 대전 때. 예. 그러니까 전쟁은 그렇게 참혹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반도에서 어떤 경우도 전쟁이 일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 국민뿐만 아니라 우리 국가 지도자 그리고 정책자들이 항상 명심하고 반드시 지켜야 할 하나의 그 자기 도리라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미국의 작전을 총괄하는 합참 의장이 그렇게 공식적으로 얘기할 정도인데 우리 한반도의 국민들이라든가 경제라든가 국토라든가 미래를 바라보고 그런 말을 하겠느냐? 그것은 한다는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공식적으로 우리 국민 모두가 명심해야 될 문제고 또 지금까지 얘기한 것 같이 그 정신을 똑바로 차고 높이 보고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자, 냉정한 게 우리가 국가적으로 전 세계에 없는 아주 결정적인 두 가지 취약점을 안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주제가 위기 관리인데 네. 여기에서 결정적으로 우리가 두 가지가 문제가 되고 있어요. 우선 정전협정 서명 국가가 아니에요. 아직도 이 나라 위기 관리의 법적 주체는 유엔군 사령부입니다. 유일한 합법적 존재예요. 한국 정부에 대한 주권이 아직까지도 정전협정 체제 하에서 일단은 한국은 서명 국가가 아니라는 문제가 남아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취약점은 전시작전 통제권을 우리가 온전히 행사하지 못합니다. 국가가 전쟁이냐 평화냐를 결정할 수 있는 게 최고의 주권이에요. 우리가 국가의 주권이라고 하면은 그 전쟁 평화권을 행사할 수 있느냐 없느냐예요. 원하지 않는 전쟁을 거부할 수 있느냐 없느냐예요. 그런데 오늘날 헌법 위에 정전협정이 있습니다. 그 한미 연합방위 체제라고 하지만은 미군 장성이 이제 그 연합사령관을 하면서 한국군의 작전 부대를 통제하고 있어요. 이건 전시의 데프콘 3부터 통제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형식적으로는 동등하게 하고 있지만은 사실은 모든 면에서 비대칭적으로 미국에 의존하거나 또는 종속돼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영변에 94년에 그 폭격한다 그럴 때 클린턴 대통령이 김영삼 대통령한테 사전에 협의한 적이 없습니다. 또 조지 부시가 그 아들 부시죠. 2002년에 그때는 이제 훗날 작게 5026이라고 영변 핵시설을 또 외과 수술적으로 폭격하겠다고 할 때도 우리 정부에 사전 협의를 한 적이 없습니다. 마지막에 실행 단계나 가서야 그때 가서 우리 정부가 뒤늦게 알고 관여했던 거예요. 이 나라는 헌법 위에 항상 정전협정이 있었어요.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머리에 이고 살다 보니 위기 관리가 안 돼. 항상 위기가 있으면 외부에서 먼저 조장이 되고 한국 정부는 적응하기에 바빠요. 그때 김영삼 대통령이 클린턴한테 전화해서 만약에 전쟁 나면 난 한국군 한 명도 움직이지 않을 거다 해서 막았다. 이렇게 자기가 전화해 막았다 그랬는데 훗날 알고 보니까 거짓말이거든. 그래서 백악관에서 전화 받은 적 없다고 백악관에 전화 단자판 뜯어 통화기록까지 깠잖아요. 그 한국 대통령 전화 온 적 없다고. 자기들은 절대 그런 적 없다고. 그러니까 한 게 없다는 얘기요. 그리고 지미 카터가 평양 갔다 와서 정상회담 하시죠. 합의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카터 회고록에 보면 턱이 목 밑에까지 떨어지더라. YS가 놀래서 평화도 미국이 해줬고 전쟁 위기도 미국이 해줬어요.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위기 관리를 얘기하고 여기서 이제 생존의 공간을 마련한다는 건 뭐냐 하면은 견고한 주권의 토대 위에서
자기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느냐 이거를 묻는 아주 근원적인 질문을 얘기하는 거고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의지와 무관하게 주변 정세가 전개되고 있을 때 이만큼 강해진 대한민국이 그런 품격 하나 갖추지 못한 나라가 우리 헌법에는 대통령이 국군 통수권자로 되어 있어요. 전시자권을 우리가 갖지 못한 상태에서는 얘기하는 게 바로 헌법 위에 그 전시자권이 올랐다는 그런 얘기거든요. 예를 들어서 과거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지금 문재인 대통령 다 평양을 갔잖아요. 그럼 우리 대통령이 우리 영토에 가는데 누구 허락을 받겠어요? 근데 받아야 돼요. 유엔군 사령관 허가를 받아야지 안전이 보장되죠. DMZ를 넘어갈 수가 있어요. 네. 그렇지 않으면 못 넘어가요. 그게 우리 현실이라고요. 자, 그 아까 멀린 합참의장 얘기를 한 이유는 바로 그런 거거든요. 그 한반도에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전쟁을 막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은 그 중에서 우리 국민과 국가 지도자 의지와 무관하게 한반도에 전쟁이 나면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 멀린 합참의장 얘기를 반대로 보면은 한국에 관계없이 저희들은 전쟁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북한을 친다는 얘기는 선제 타결을 한다는 얘기는 한반도에서 그만큼 전쟁 위험이 99% 된다는 얘기거든요. 북한이 맞고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건 전쟁을 각오하고 하는 거거든요. 그럼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한테 오는 거잖아요. 예, 그런 것이 그래서 전지작전권이라는 것이 우리가 전지작전권을 가지고 북한하고 전쟁한다는 게 아니라 긍정적으로 판단한다면은 한반도에서 두 번 다시 6.25 같은 동족 상장의 비극을 막으려면은 완벽하지 않지만 그나마 우리가 작전권을 가지고 있어야지 그 한반도에 예기치 않는 분란을 막을 수 있는 전쟁을 막을 수 있는 그런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니겠냐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어요. 자, 저도 뭐 마지막 멘트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평양 가가지고 정상회담을 이제 3번이나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을 어떤 사람들은 매우 값비싼 정상회담이었다. 뭐 DJ 때 5억 달러 준 거 얘기하면서 세상에서 제일 비싼 값비싼 정상회담이었다. 퍼주었다. 대가를 치러야 됐고 그리고도 평화는 안 왔다. 이렇게 비난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이제 주권이 제대로 온전하지 않은 나라에서 그마저도 안 했을 때 우리 생존의 공간을 찾을 수 있는 희망의 버팀목이 없기 때문에 작은 플랫폼 하나씩 만들어 놓은 거예요. 물론 그것이 정상회담이 평화를 가져온 건 아닙니다. 그러나 과정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스스로 자기결정권을 갖고 매우 제한되지만 생존의 공간을 확장해 나가는 이런 많은 노력들이 끊임없이 이제 비난받거나 어떤 왜곡되거나 그러면서 어떤 그 평가절하되는 만큼 우리 대한민국은 항상 위험해졌다는 거를 절대 잊으시면 안 되는 거고 저는 그 일선에 우리 박채서 선생님이 그 사실 뭐 이렇게 빛나는 자리도 아니고 음지인데 거기에서 나름대로 그 사선을 넘어서 일을 했다는 거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재평가해 줘야 된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서 이것은 다 국민의 안위와 번영을 위한 누군가의 희생이었다. 이런 점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 그런 점들이 앞으로도 조금 더 좀 우리한테 되새김질 돼가지고 지금 뭐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고 미중 경쟁이 있는 이 시대에도 우리 스스로 이렇게 정말 이런 노력이 왜 소중한가를 아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한반도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위험은 외부적인 위험은 일본과의 관계도 있을 수 있고 앞으로 장래를 본 먼 미래에 특히 중국과의 관계, 러시아의 관계 있겠죠. 근데 우선 당장 직면인 것은 우리 같은 민족이면서 같은 문화를 가지고 있는 그런 북한인 것 같아요. 근데 요거가 차이가 있지 않나 싶은데 북한을 보는 눈이 때려잡자 김일성, 쳐부자 공산당, 묵지를 북괴군 하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북을 바라볼 것이냐, 싸워 이기는 그런 존재로 볼 것이냐. 그렇다면 힘들고 어렵지만은 우리가 언젠가는 같이 통일을 해야 되고 같이 살아가야 할 우리 민족이라고 동포라는 생각을 가지냐, 요 차이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졌을 때 그 북한으로 하여금 우리 의지나 우리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지 적대 관계를 갖고 있어 적대적인 관계나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북한을 잘 살아야 못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지금은
약 31배, 33배의 국력을 가진 그런 그 체제와 국민 또 국가를 가지고 있잖아요. 북한은 알다시피 전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가 돼버렸어요. 이외를 막론하고. 자, 그럼 어떻게 볼 것이냐, 북한을 어떻게 바랄 것이냐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봐요. 그런 국민적인 어떤 그 의견 통합 이런 것이 우선 제일 중요하다고 보고, 말씀드린 대로 저는 개인적으로 북한을 언젠가는 우리가 같이 살아가야 되고 같이 상생해야 될 같은 민족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버리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더 마지막으로 하시고 아니, 싶은 저는 말씀? 아까 마무리 말씀드렸고 네. 어떤 그 적을 상대하고 뭐 이렇게 경쟁을 할 때 사실 듣기에는 시원하고 어떤 뭔가 좀 이렇게 위로를 받기 쉬운 게 제일 시원한 게 이제 상대방에 대한 적개심 표출인데 클라우제비치의 이제 전쟁론에 보면은 전쟁은 세 가지 이유로 일어난다 그랬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적개심입니다. 두 번째는 도박을 할 수 있는 대담성. 세 번째는 전쟁의 결과가 나한테 합리적으로 이익이 된다는 확신. 요 세 가지를 전쟁의 삼위일체라고 불렀거든요. 그런데 사실 앞에 두 가지는 매우 주관적이고 뒤에 한 가지만 객관적인 요인이에요. 그런데 전쟁은 감정과 주관에 흔들리기 쉬운 영역이고 또 우리의 마음가짐에 많이 좌우되는 매우 불확실한 안개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가운데서도 어떤 그 원칙과 중심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걸 천재라고 불렀던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이 전쟁의 문제를 담당해야 된다. 이게 클라우제비치가 전쟁론에서 우리한테 가르쳐준 교훈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오늘날 많은 안보 문제들이 어떤 면에서 보면은 정말 무자격자들이 나타나가지고 국민 안위를 가지고 정치를 하고 도박을 하는 거는 이건 국가를 위해서 매우 나쁜 선례를 남기고 있어요. 그런 점에서 직접 북한을 가봤기 때문에 박채서 선생님은 이 말씀을 하실 수 있는 거지 그냥 군인으로서 하실 수 있는 말씀이 아닌 거거든요. 우리가 그 점을 좀 명심해서 어쨌든 이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너무 불안하거나 감정적이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도 덧붙입니다. 네. 자신감을 있면 돼요. 우리가 훨씬 지금은 강하고 또 명분도 있고 잘 살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그렇게 꿀릴 일은 아니네요. 그치. 남쪽의 군사력이. 다만 우리 처음에 우리 둘이 똑같이 얘기한 것 같이 상처뿐인 잿더미 속의 승리는 아무 무의미하다. 전쟁이 일어나면 한반도에 절대 안 진다. 그거죠. 그래요. 알겠습니다. 저 조카가 최근에 우크라이나 긴장 상태 보면서 어머 우리 전쟁 나면 어떡하냐고 우리는. 그래서 제가 딱히 할 말이 없었는데 이 조카한테 이 프로그램을 좀 보여주면 좀 답이 될 것 같네요. 우크라이나가 만약에 네. 그 힘을 가지고 있고 잘 살고 그런 군사력을 가지고 있다면은 그 러시아가 이렇게 만만하게 쳐들어왔겠습니까? 못하죠. 오늘 정말 감사드려요. 제가 사실은 궁금해서 시작한 이 프로그램이었는데 비록 유튜브기는 하지만 저한테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됐고 또 이 채널을 보시는 다른 분들한테도 도움이 많이 됐을 것 같고요. 일단 한반도의 위기는 누가 만드는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 것 같아서 너무 감사드리고 다음에 또 다른 이야기로 모실게요. 또 다른 이야기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